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흔적의 역사 이교환의 흔적의 역사 21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모양 기자 어디 다녀오셨다 그랬죠? 네, 경주 월성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월성이 그 아주 네. 한 2000년 된 성인데 신라 뭐 왕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뭐 그 만파식적도 거기 있었다고 그러고 네. 그러잖아요. 뭐 많이 발굴이 많이 됐던가요? 지금은 시골 상태여가지고 한 50cm 정도 파놨더라고요. 50cm 그 바닥으로 네, 포토층만 이렇게 파놨는데 유물밭이니까 뭐 경주는 천년 고도여서 네. 파면 다 유물이니까 뭐가 나올지 참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잘 갔다 오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뭐 어쨌든 색다른 좀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 임 기자 뭐 베수비오 화산 아시죠? 네, 얼마 전에 폼페이전에 다녀왔습니다. 폼페이전이 저기 어디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폼페이 최후의 날 그 폼페이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뭐가 전시돼 있어요? 그 원래 그 폼페이에 있었던 유물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던 모습, 뭐 식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구와 이런 것들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화산이 덮였을 때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그게 극적인 뭐 장면이 늘 뭐 보이죠, 그런 게. 코를 다 막고 있는 게 굉장히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 뭐 베수비오 화산이라는 게 사실은 폼페이 최후의 날 거기 보셨던 화산이잖아요. 그 폼페이를 비롯한 주변 도시들이 다 이제 그 재 속에 묻혔다는데 그 폼페이 이제 베수비오 화산이 높이가 1281m 정도 된답니다. 나폴리에서 한 6km 정도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게 한 1만 7천 년 전부터 분출을 했다 그러고 거기 이 분화구 그란코노라 그러는데 79번인가 분출을 했다 그러고요. 그 기원전 뭐 이 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폼페이 그다음에 이제 헤라쿨라네움 그 파괴가 됐다 그러는데 1631년에도 분출이 일어나 갖고 한 18,000명 정도가 희생됐다 그러고 지금도 좀 위태위태하다 그럽니다. 활동은 좀 멈췄지만 지금도 활화산이어 가지고 지금도 인근 지역에 300만 정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위험한 화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베수비오 화산 이야기 해주시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50배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인지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베수비오 화산에가 한 50개 정도 터지는 뭐 그런 규모의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화산 폭발이라면은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백두산 아니면 한라산. 예, 맞습니다. 백두산 폭발인데요. 우리가 그 기원전 10세기 정도에 이제 벌어진 폭발인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원 이후에 한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AD 뭐 BC에 갖고 그러니까 역사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남아 있는 시대라서 역사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력적인 폭발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력적이었길래 그런 폭발로 기록됐을까요? 예, 굉장히 뭐 엄청 컸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 폭발을 하면서 여기에 또 엄청난 수수께끼가 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화산 폭발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와 함께 그 당시에 10세기니까 발해가 멸망한 게 926년이거든요. 공식적인 기록이. 그래서 그 멸망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혹시 화산 폭발 때문에 발해가 멸망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발해 멸망과 백두산 화산 폭발의 미스터리 이런 내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이야기의 실마리를 설명해 주실 것인지. 일단 그 발해 멸망의 기록을 전해주는 역사서 이걸 한번 들춰보고 싶은데요. 그 우리가 요나라라 그러는 거는 이제 거란족이잖아요. 거란족 역사인데 그 역사서 중에 요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야율우지전이라는 그 열전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거란이 그러니까 요나라죠. 발해의 민심이 멀어진 틈 그걸 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떠날 이자 분리될 이자에다가 마음심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된 틈을 타서 싸우지 않고 이겼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싸우지도 않고 멸망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해동성국이라고 했던 발해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25년 12월
거란의 야율아 보기 그러니까 거란 태조 요 나라 태조거든요. 네. 원래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은 보통 태조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발해 정복을 위해서 출병을 했는데 발해의 부여성을 포위한 지 단 3일 만에 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26년 1월 3일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발해 그 당시의 수도가 상경인데 호란성 지금 흑룡강성 뭐 영안시에 있다 그러는데 거기를 향해 질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물론 뭐 중간에서는 발해 그 노상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네. 3만 대군을 거느리고 싸우긴 했지만 그냥 뭐 여지없이 격파됐다 그러고 거란이 파죽지세로 이제 발해 수도 상경의 호란성에 포위했다 그럽니다. 당시 발해왕은 누구였어요? 발해 마지막 왕이 이제 그 대인선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위가 906년부터 이제 926년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대인선이라는 마지막 왕이 단 3일 만에 항복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사가 전하는 항복의 순간이 굉장히 치욕적이에요. 그러니까 항복 의사를 전한 뒤에 이틀 뒤에 그러니까 대인선이 흰 옷을 입고 양을 끌고 뭐 또 신하 300명 정도를 끌고 와서 항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허망한 멸망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동성국이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승승장구했잖아요. 네. 발해가 지난번에도 뭐 이 저 최치원하고도 뭐 얘기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또 이렇게 고구려의 어떤 광활한 고토 그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발해였잖아요. 근데 보름도 되지 않아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럼 멸망의 조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발해 마지막 왕이라는 대인선은 어떤 왕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역사서를 보면은 망조가 든 그 마지막 왕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혼군이라 그러든가 아니면 네. 그 이 좀 거랑 주왕처럼 이렇게 폭군 이런 거 표현이 네. 되잖아요. 근데 대인선은 뭐 그렇게 그 망국의 군주였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인선이 903년 이후에 한 20여 년간 거란의 요동 공세를 잘 막아 대처를 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남쪽에는 그 당시에 후삼국이 있었고 네. 중국은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망조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5대 네. 5대 식국 시대라서 좀 혼란기에 접어들어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은 뭐 또 있었고 그래서 그 나라들하고도 충분히 교섭을 하고 네.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란하고도 교섭을 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고 특히 이제 신라하고도 동맹을 맺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좀 상식적이진 않네요. 그렇죠. 이제 다만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멸망하기 직전이죠. 925년이면 1년 네. 전 정도 되는데 발해인들이 대규모로 고려 땅으로 투항하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태조 8년이 고려 태조 8년이니까 저 925년 9월에는 발해 장군 신덕 등 500명이 고려로 뭐 투항했다든지 뭐 이런 네. 뭐 천호의 백성을 데리고 투항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12월에 뭐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계속 투항하는 그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발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심상치 않은 일이 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 몇 달 전부터 대규모 엑소더스에 네. 뭐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500명 뭐 천호 이런 식으로 급증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로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게 발해 멸망 이후에 거란이 그 이 발해 고토에다가 동랑국을 세우는데요. 네. 그 동랑국의 재상을 지낸 사람이 아까 그 이제 열전에 나오는 야율우지입니다. 거기 보면 요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아까 얘기했지만 발해 2심 민심의 이반을 틈타서 제대로 된 싸움 없이 승리했다라고 아까 분명히 네. 밝혔잖아요. 그래서 역사학들이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이 돼요?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지배 세력인 고구려인하고 피지배 세력인 말가린 예. 모순이 아니냐. 그다음에 또 뭐 귀족들이 사치 생활을 벌인 게 아니냐. 예. 또 통치 계급의 어떤 계급 모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던 거죠. 그 해석들이 근거가 있는 해석들이에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해 사회 내부에서도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권력 투쟁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발해가 이제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926년 예.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일이 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인데요? 그 이제 뭐 송나라도 편찬된 책부엄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네. 보면은 926년 4월 그러니까 멸망은 1월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해국 대인선이 그 이 사신으로 116명, 116명을 사신으로 보내 조공했다라는 네.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버젓이 그 이후에도 발해 사절의 이름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이 후당이었거든요. 예. 후당에 그 보낸 건데 8차례나 935년까지 8차례나 중국에 사신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9년간 사신을 보낸 건데 멸망한 다음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거란이 사실은 발해를 정복한 다음에 그 고트 네. 아까 얘기했듯이 동랑국이라는 어떤 괴뢰국 꼭두각시 정권 우리 네. 옛날에 그 따지면 만주국 같이 일제가 네. 뭐 세웠던 그런 그 괴뢰국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동랑국도 사실은 2년 만에 그 요양 그러니까 랴오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이 발해를 정복한 다음에는 곧바로 이제 그 발해 고토에 대한 어떤 통치 이런 걸 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요사에 이렇게 나와입니다. 그 발해 땅이 중국 동북부의 오지였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럼 거란이 발해 고토를 떠난 다음에 그곳에는 여전히 발해 이름을 사용한 나라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수수께끼라는 거죠. 이게 뭐 이 정확하게 그 이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수께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바레인들의 대규모 엑소도스가 상상을 초월했다면서요. 예, 그 요사를 보면은 이 발해 멸망 직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꼭두각시 정권, 네. 동랑국 천도 이후에 강제 이주를 당한 발해인이 9만 4천여 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보통 한 호당 그 4명, 5명 정도를 가족으로 본다 그러면 최고 50만 명이 이르는 숫자가 강제 이주를 당했다는 네. 거잖아요. 우리가 1937년 그 무렵에 스탈린이 그 당시에 그 만주에 있는 시베리아에 있는 우리 동포들, 만주 지역에 있는 네. 동포들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고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런 강제 이주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주를 시킨 다음에 마을은 어떻게 됐어요? 요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킨 다음에 많은 마을을 폐쇄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폐현이라 그러거든요. 네. 요사에는 뭐 거란이 폐쇄시킨 마을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 두만강, 숭화강, 이건 네. 송화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유역, 그다음에 동해안의 음락과 연해주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마을들을 전부 문을 닫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로 투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면서요. 예, 그 고려사 기록을 종합을 해보면 한 50여 년간 고려를 택한 발해 유민이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거란에 간 사람들이 50만 명, 고려로 떠난 사람들이 10만 명, 그러니까 총 60만 명이 발해 땅을 떠난 거네요. 예,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탈북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면 탈발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신당서 발해전을 보면은 전성기 발해 인구가 10만여 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는 또 정예병 수만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만여 호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발해를 떠난 사람들하고 뭐 거의 비슷한 숫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땅이 뭐 이게 좀 이 사람들이 떠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일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백성이 사라진 사상 유례 없는 민족의 대이동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나라 백성이 뭐 사라져버리고 이동해버리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934년의 기록을 보면 발해 세자 대광현이라는 사람까지 고려로 망명을 합니다. 고려사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발해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투항했다. 그래서 그에게 왕계라는 이름을 내리고 특별히 원보라는 관직을 내렸고 발해 왕실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라는 뭐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땅을 정복한 거란인도 그 땅을 터전으로 삼았던 발해인도 모두 떠났다는 얘기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수께끼인 거죠. 역사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정확하게 안 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과학의 영역으로 풀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백두산 화산과의 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백두산 폭발이 얼마나 엄청났길래 그랬을까요?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폭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원주 박사라는 분이 이제 책을 하나 낸 게 백두산 폭발의 비밀이라는 책을 네. 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백두산 폭발의 순간 그걸 이제 생생하게 어떻게 보면 복원을 해놨는데 재구성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한다. 분연주라 그래갖고 이제 화산 가스 그다음에 네. 이제 화산재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불기둥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이제 상공 25km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대기권하고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층권의 시작이 예. 보통 그 10km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0km에서 50km 사이를 이제 네. 성층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불기둥이.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무너지고 뭐. 그러니까 불기둥이 붕괴를 하면서 거대한 화산 쇠설류가 만들어지는데 그 뭐냐면 용암, 그다음에 화산재, 네. 그다음에 화산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에 녹아가지고 거대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액체 상태로 예. 이제
그걸 뭐 표현을 시뻘건 혀를 낼름거리며 광란의 춤을 추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화쇄류라는 게 온도가 엄청 높다면서요? 뭐 한 700도 이상, 800도, 1000도 이렇게 가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시속이 150km.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야구 선수가 강속구 투수의 그 투구가 네. 시속 150km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전성기의 박찬호 선수 네. 그게 이제 그 시속이라는 건데 굉장한 속도죠. 그러니까 이 눈을 깜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막 깜짝할 사이에 막 오는 그런 속도인데 그 속도로 계곡 산등성이를 질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동식물 생태계가 완전히 뭐 한꺼번에 절멸을 하게 되는 거고 네. 하여튼 이 화쇄류가 100km 이상을 먼 곳까지 도달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럼 발해 도시 마을도 충격을 받았겠네요. 당연한 일이었겠죠. 아마 발해 5경에 속한 이 중경 대도시죠. 5개 대도시. 예. 그다음에 동경, 남경을 아마 집어삼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화쇄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면서요? 그렇겠죠. 이제 화산 폭발하게 되니까 이제 백두산에 정상에 눈이 쌓여 있었을 거고 얼어 있을 네. 거고 그다음에 또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눈이 이제 천지의 물과 이제 합쳐져 가지고 폭발하니까 그것이 이제 거대한 해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TV에서 보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화산 쇠설물이 막 뜨겁게 이게 분출이 됐을 거고 흘러나왔을 네. 거고 동시에 또 물줄기가 또 산사면을 이제 돌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거기에 이제 보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시멘트 같은 뭐 그런 류의 어떤 그런 돌이라든가 뭐 흙이라든가 뭐 먼지 이런 것들이 또 막 쏟아 나왔을 텐데 그 화산 이류라 그러거든요. 이류. 네. 그런 것들이 산림을 집어삼켰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 홍수 때문에 범람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강 유역에 이제 마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미노처럼 완전히 뭐 순식간에 사라졌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화산재 여룬이라 그래갖고 상공에 머물고 있던 게 편서풍을 타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쭉 밀려갔을 거고 네. 이 화산재가 일본 열도로 흘러갑니다. 일본 열도로 흘러가서 이제 홋카이도라든지 아오모리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연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은 그 일본의 화산재 백두산 폭발로 떠내려간 화산재를 가지고 우리가 연도 측정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멀리 갔다는 소리죠. 화산재 구름이라는 게 초속 한 120m 속도로 아마 갔을 거니까 아마 화산재는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일본 열도 쪽으로 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산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어요? 아까 베수비오 화산이 50개 터진 것 같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과학자들이 네. 그 백두산 그때 당시에 터진 화산 폭발 네. 지수를 계산하는데 7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7급 정도. 일본의 그 군마팀이라는 데에서는 분석하기로는 7.4 정도의 규모라고 계산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백두산 화산이 이제 뿜어낸 아까 얘기했던 화산 쇠설물 네. 그 용적이 83에서 117 입방킬로미터. 네. 그러니까 3제곱미터죠. 네. 그러니까 이 최대 150에서 170 입방킬로미터로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시대 동안에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규모가 큰 화산 폭발이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아까 얘기했듯이 화산 쇠설물의 평균 용적을 한 100 입방 세제곱킬로미터 세제곱킬로미터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한 번 분출로 해서 남한 전체 지금 남한 전체를 1m 높이로 퇴적시키는 그런 엄청난 그런 화산 쇠설물을 쏟아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원후 79년 폼페이를 최대 두께 6m로 순식간에 매몰시켰다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 규모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백두산 폭발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베수비오 화산이 뿜어낸 그 화산 쇠설물의 용량이 2 입방킬로미터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두산 화산 규모가 7.4 100이니까 예. 50개 정도가 터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최근에 터진 화산하고 비교하면요? 이게 이제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 터진 탐버라 화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게 7.1 정도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백두산이 한 7.4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래는 해발이 3,800m 정도 됐었는데 예. 1,400m나 낮아졌다 그래요. 이거 터져가지고 예. 사망자가 10만 명이 났다 그러고 당시에 그 지구 기온이 급강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 화산재가 이제 대기를 덮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1816년은 그것 때문에 여름이 없는 해가 됐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간 이상 기후에 시달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화산 폭발은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여러 이제 폭발들이 있었는데 1991년에
그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 규모가 백두산의 20분의 1 정도에 불과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산재가 세계를 일주한 그런 뭐 상황이 있었고 우리가 아마 기억날 텐데요. 네, 기억납니다. 한 5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분출됐잖아요. 그래서 화산 분출물이 뭐 0.1 정도 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런 아주 이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백두산 폭발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비행기도 안 떴었어요. 화산재 때문에. 그렇다면 화산 폭발과 발해 멸망 이게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일본 도립대 화산학자라는데요. 마찌다 히로시 교수가 이제 연관성을 처음 제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무슨 뭐 분화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도 증거를 찾으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백두산에서 아까 날라온 그 일본 열도로 날라온 화산재 퇴적층이라든지 그 화산 폭발 때문에 생긴 화산 쇄설류가 이렇게 쭉 흘러나오면서 그 산림을 삼켰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가 거기 순식간에 탔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무, 그 이 탄나무를 탄화목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그 연대 측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10세기의 백두산 대폭발 연대는 934년 전후, 937년 전후, 혹은 뭐 946년 전후 이렇게 좀 좁혀집니다. 934년 전후라는 것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엔 탄화목을 그 현미경 분석을 해보면 930년 정도까지 나옵니다. 아주 세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거의 그 오차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해 멸망이 926년이었으니까 화산 폭발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일단 그런 거죠.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그렇지만 어쨌든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관점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화산재가 이제 동양 상공을 타고 이제 그 일본 아오모리 현이나 뭐 이런데 그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기와라 호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퇴적물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어떤 현상인데요? 그게 뭐냐면 923년에서 925년 사이에 그 퇴적층을 보면 매우 한랭한 지역에서 사는 귀조류가 확인됩니다. 그 화산재 나온 데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3년 동안 발해에 급격한 기후 강화가 있었고 기후가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냉해를 겪지 않았나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발해 멸망 시기하고 겹치는 시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거란하고의 한판 승부를 앞둔 그런 뭐 중차대한 시기잖아요. 아까 그 발해 멸망 직전부터 발해 장군 그리고 왕 귀족들 이렇게 고려로 투항했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일본 열도에서 발견된 어떤 과학적 증거들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까 뭐 연대 측정 결과 백두산 폭발 시기가 여러 개 나오는데 934년 전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발해 세자 대광현이 유민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투항했다는 게 93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해 멸망 연도가 이제 926년인데 사실 이 기록이 요사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사라는 게 사실 뭐냐면 발해 멸망을 한 다음에 400년이 지난 1443년 44년 그러니까 원나라 시대에 편찬된 기록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기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926년 이후에 백두산 주변에 아직도 이제 발해의 잔존 세력들이 발해국을 자처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신까지 8차례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남은 발해 세자 대광현이 그 이 고려로 기부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연대 측정 결과를 보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백두산 폭발하고 발해 멸망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백두산 폭발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류가 경험한 화산 폭발 중에서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화산 폭발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앞두고 심상치 않은 전조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전조 현상이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수증기, 마그마, 그러니까 용암이죠. 용암이 이렇게 분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분출하는 소규모 분출이죠. 그런 것이 일정 기간 일어나지 않았겠으나 용암이 직접 분출되지는 않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천지의 물, 그다음에 수증기 뭐 이런 폭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여러 차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화산 폭발과 관련해서 백두산 주변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예, 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장군이라는 사람하고 흑룡이 등장하는 전설인데 어느 날 그 천지에 살던 흑룡이 날뛰기 시작을 하니까 예. 백장군이 이를 물리치려고 이제 천지에 내려와서 전투를 벌이는데 예. 싸움에 지친 둘이 이제 그 100일간 휴식을 취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흑룡이 불의 칼을 북쪽 언덕으로 던지니까 이곳에 출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물이 북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불의 칼을 잃어버린 흑룡은 동해로 도망간다. 이런 그 구전이 있습니다. 전설이지만 왠지 화산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억지 춘향깨기인지 모르겠는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흑룡이 화산 폭발 때 나타난 어떤 분연주 불기둥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100일간의 휴식기라는 게 사실은 백두산이 최소한 2번의 클라이막스 폭발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고. 예. 네, 북쪽 언덕의 출구라는 거는 이제 장백폭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흑룡이 동해로 사라진 건 뭐냐?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동해로 이게 빠져나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소규모 폭발이 여러 번 있었고 발해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해서 그 시차를 두고 계속 떠났다는 얘기 같은데요.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고려사에 여러 차례 나오는 투항 기사가 아니냐. 그리고 요사에 등장하는 어떤 민심의 이반, 그다음에 이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 점령한 마을들을 그냥 두고 떠났다는 것도 좀 심상치 않은 기록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사에 뭐 다 음락을 폐원시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지역들은 사실은 그 대홍수의 흔적이 발견된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폭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두산 폭발로 화산류 아까 얘기했듯이 화산 분출물, 물 이런 것들 해일이 일어난 범람의 흔적인데 이 화산 폭발로 인해 갖고 이제 완전히 절멸을 당한 그런 비극적인 마을의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폭발 때문에 이제 발해 흔적 그리고 발해의 문화, 역사가 통째로 없어졌겠네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드넓은 발해의 고토가 사막이 됐고요. 네. 뭐 그곳에 이제 여진 사람들이 이제 다시 금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게 1115년이거든요. 네. 한 200년 가까이가 폐허로 이제 변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학자들 말로는 거의 한 200년 정도라는 게 화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그 사막 네. 그런 것이 이제 풍화를 하고 토양이 되고 네. 이제 표토에 이제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어떤 그래서 번성을 하게 되는 어떤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백두산 폭발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일본 학자 중에서 이제 다니구치 히로마스라는 그 도호쿠 대학 명예교수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이내에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뭐 90% 이상, 99%라고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예측을 한다 그러는데요. 뭐 지난번에 발생한 그 동일본 대지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단층 이동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돼 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백두산도 대폭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내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국내 학자들도 이제 그 전조 증상이 빈번해지고 있다라고 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산성 지진 활동 이런 게 잦아졌고 네. 지진 규모도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지표면이 한 10cm 정도 팽창이 됐다. 그리고 뭐 화산가스에서 헬륨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화산가스 방출로 인해서 이제 산림이 말라 죽고 산사태 그다음에 암석이 균열 현상 이런 네.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 엄청 큰일 아닌가요? 문제는 이제 그 천지에 뭐 한 네. 20억 톤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있고 네. 뭐 이 물이 한 1000도대 이상 되는 뭐 용암하고 만나게 되면 폭발적인 수증기 용암의 어떤 분화작용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0세기 때처럼 그 규모의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한 중국이 직접적인 타격은 네. 있겠죠. 인명 피해가 뭐 많을 거고 네. 도로 댐 전기 광산 등이 마비가 될 거고 생태계가 또 혼란이 일어날 거고 뭐 토양 침식 식수 오염 냉해 뭐 악순환이 수출해 될 겁니다. 남한은 어떨까요? 그 전문가들 뭐 아까 그 소박사 뭐 이렇게 책이나 이런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수수방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남한도 이제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뭐 화산재 때문에 항공기가 결항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예. 25억 달러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순망치안이라는 고서도 있고 또 같은 또 피를 나눈 또 이 형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뭐 또 한 번 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1000년 전에 뭐 발해 백성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그러면 또 뭐 또 남으로 또 이게 엑소덕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좀 궁금한 게 왜 그 엄청난
폭발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 뭐 단서는 뭐냐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대폭발을 직접 본 사람은 아마 네.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 폼페이의 비극을 전한 사람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40km 밖에서 베스비오 폭발을 지켜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백두산 밖에 40km 거리에서 폭발을 봤다면 아마 곧바로 화쇄류에 휩쓸려서 아마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히 그것 때문일까요? 나중에 구전으로라도 남겨지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 뭐 흥룡과 백장군 뭐 얘기가 있긴 있지만은 네. 뭐 이 뾰족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세기 대 동북아가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네. 그 당나라가 이제 망한 게 이제 907년에 망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중국은 5대 식국 시대라 그래갖고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왔다 갔다 한 지방 정권이 난리받던 그런 시기였고 한반도에도 사실은 신라가 쇠퇴하고 후삼국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 뭐 그러면서 이제 고려로 통합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란군의 침략에 직면하고 있어서 백두산의 어떤 대분화를 기록할 여력이 있었겠나. 또 있었다 하더라도 남아 있을 수 없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안타깝네요. 기록이 있으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역시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록이 알 되게 수 중요하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앞으로 뭐 백두산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 네. 이게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준비는 우리가 차분히 해야 되지 않나. 네. 결코 황당무계한 얘기는 아니다. 라고 해서 차분히 한번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고 남북 간에 좀 이렇게 교류도 좀 해가면서 같이 연구를 하면 뭐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방안도 나오고 네.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